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경제 성장 파트를 보고 있거든요. 네,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솔로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솔로 모형에 대해서 봤는데 약간 힘들어 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모형 있잖아요. 그 델타 K가 제로로 수렴하는 그 내용, 그걸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에 대한 수렴성,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성장에 대한 원동력에 대한 그 외생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솔로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생산함수가 한계수학이 체감하는 법칙을 가정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축률의 증가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새로운 균제 상태에 이를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률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엑셀을 밟았을 때 자동차가 붕 하고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속도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쭉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균제 상태에 이를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그럼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성장률은 궁극적으로 다시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외생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요.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률이 0이 안 되려고 하면. 그래서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요. 얘는 균제 상태에서는 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생산함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증가했다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더 이렇게 아이고 너무 과한가요? 더 이렇게 증가해야지 이게 빠르게 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지 지속적인 성장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관련한 수렴성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절대적인 수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컨버전스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한쪽으로 수렴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본의 축적 정도가 상이한 두 나라가 있는데 그랬을 때 결국 균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동일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을 가지게 된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있고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시험 날짜는 정해졌잖아. 그때 가면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실력이 쫙 해서 수렴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허무한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있지만 뭐 또 나이가 되면 또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그렇게 수렴된다라는 게 바로 수렴성 논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1인당 소득이 푸어한 나라가 있고 리치 국가가 있는데 리치 국가는 조금 더 이렇게 일찍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인데 푸어한 나라는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솔로 모형에서는요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MPK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득 수준이 1인당 자본 수준이 낮은 나라는 한계 생산이 높고요. 1인당 자본량이 작은 나라는 한계 생산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이 이렇게 체감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렴이 있는데 국가 간의 기본 구조에 상관없이 1인당 소득은 절대적으로 수렴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바로 절대적 수렴 가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제 봤어요. 여기가 1인당 소득 수준이고요. 그리고 1인당 성장률이에요. 1인당 성장률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1인당 소득 수준과 1인당 성장률과 그걸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요.
우리나라랑 이렇게 싱가포르, 일본은 여기 있는 거야, 한국은. 당시에 있는 한국은 1인당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나라인데 성장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좀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이잖아.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요. 영국, 미국 이렇게요. 이런 나라들은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은데 성장률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몰려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라가 몰려 있고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보세요. 1인당 소득 수준과 1인당 성장률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이렇게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아하는 관계가 있으면 이게 무엇을 뜻한다? 맞습니다. 수렴가설이라고 하는 컨버전스가 성립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수렴가설이 성립해요.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렴가설이 성립한다라고 솔로 모형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같이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끼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게 성립하는데 좀 약간 전 세계 이디오피아나 못 사는 나라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뒤죽박죽 이러한 관계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고요.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고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율 이렇게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1인당 소득 수준과 또 성장률과의 관계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성립하는 거야? 맞아요. 어떠한 조건이 성립해야 돼. 컨디셔널이라는 말을 그래서 집어넣게 됩니다. 아니 국가 조건이 뭔가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나라들끼리는요. 국가 간의 기본 구조가 같은 나라끼리는요. 1인당 소득 수준의 수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조건부 수렴 가설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가 간의 우리 책의 51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가 간의 소득 격차의 그 구조적인 요인,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생산함수 또는 저축률 또는 인구 증가율 그런 것들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성장의 어떤 수렴 가설이 왜 성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저축률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설명은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 정도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기술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보세요. 내용보다는. 자, 그림. 내용은 그냥 살짝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1인당 자본이 있는데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는요. 저축률이 이렇게 낮은 나라예요. S1 해가지고 거기 FK 이렇게 돼 있는 거 생각을 할게요. 어떤 나라는요. 저축률이 더 높아요. S2, FK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균제 상태로 수렴하는 그 정도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저축률이 똑같고 다른 게 똑같으면은 저축률이 이렇게 S1 이렇게 똑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시작을 여기서 했던 궁극적으로는 여기로 수렴하게 되는 건 알 수 있는데 A상초 저축률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종국적인 파이널 나타내는 균제 상태에서 균형점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술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별 국가들의 어떤 기술 수준을 보면 총 요소 생산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상초 여기 한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은 생산함수가 다른 거지. 여기는 Y는 FK 이렇게 돼 있는 거랑 A상초 여기서부터 Y는 FK 이렇게 돼 있는 거랑 이게 2면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따른 균제 상태도 밑에 다르지 않겠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저축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림을 좀 깨끗하게 그릴 거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할게요. 여기 S예요. S, F,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운 좋게 제가 그린 거예요. 이 꼴은 아니고요. 이 꼴은 아니고. 운 좋게 이제 만난 걸로 할게요. 이 검은 색깔. 그러면 빨간 색깔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 F,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Y1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마찬가지로 SY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1인당 인구가 이렇게 증가율과 같은 요게 있으면 균제 상태가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얘는 역시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게 레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여기 보시면 균제 상태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균제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가 한계야. 그래서 이제 체력이 다르지. 류현진이 이제 저랑 아예 기본 구조가 다르잖아. 제가 10시간 운동 연습하는 거랑 류현진이 10시간 하는 거랑 저는 여기 있고 류현진은 여기 있어.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수렴하는데 류현진은 여기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궁극적으로 수렴하는데 애시당초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균제 상태에서의 어떤 종착점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생적으로 이제 그게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균제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요게 바로, 그게 모형 내에서 뭔가 내생적으로 달라지는 원천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와 총 요소 생산성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기술을 계속 진보시킬 수 있는 그 요인들 찾아야 됩니다. 연구개발 R&D라든가 또는 교육 직장 내의 훈련이라든가 이거는 내생적 성장 이론은 우리 모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설명 정도로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Learning by doing이라는 실행 학습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뭔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게 다 정부가 개발하는 거, 정부가 개입하는 거와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또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라든가 성장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전략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진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게 있습니다. 솔로 모형의 한계는 이게 한계 생산이 어떻게 돼요? 체감하는 경우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데 아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생산 체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한계 생산이 체증하거나 아니면은 체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Y가 그냥 뭐 AK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한계 생산이 어떻게 돼?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작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이나 지식이나 지식 자본에 대한 어떤 외부성, 이 용어들 잘 정리하세요. 용어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지식, knowledge, human capital, 외부성, 아니면 learning by doing, R&D 이런 것들이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생적 성장 이론이 왜 등장했습니까? 하면 솔로 성장 모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솔로 모형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1인당 생산함수를 전제로 해가지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해야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극복한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맞아요. 내생적 성장 이론. 앞에 지속적이야, 지속적. 이게 솔로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인 뭔가 기술 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광의의 자본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하면요, 실물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노동력에다가 기술이 체화된 노동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휴먼 캐피털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광의 자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다?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내는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각국의 지속적인 성장률 격차에는요, 내생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 그런 거지. 아니, 밖에서 과외를 했어. 과외를 했더니 그냥 과외한 만큼 성과가 나타났다? 뭐 그거는 외생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과외를 했더니 이게 내생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주인공은 갑자기 내생적인 발전, 자가 발전하는 거야.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또 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또 공부를 하니까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돼서 주인공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모형 내에서 그 주인공 몸 내부에서 뭔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R&D 모형이라고 해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내생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제목 잘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 자본 모형입니다. 휴먼 캐피털입니다. 가계 부분의 어떤 교육과 러닝 바이 두잉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인적 자본을 하게 되면 기술이 축적돼.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고요. 기술이 습득됩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은 또 비경합성을 가져요. 누군가가 어떤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초 순수학문에서의 이론을 만들게 되면 그걸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비경합성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유효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는요, 실질적으로 고정 투입 요소를 제거하게 되고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한계 생산 불변을 가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쪽 파트는요. 거기에 우리가 R&D 모형과 관련된 기술 진보율하고요. 그 다음에 루카스 인적 자본 모형, 실행 학습 모형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 약간 그거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기에는 그래. 객관식으로 하긴 그렇고요. 만약에 주관식이라든가 면접할 때요,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거기 보시면 1번에 금융과 경제 성장.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령화와 경제 성장.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하세요 하면은 이런 건 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지. 면접이나 주관식에서 요즘 양극화랑 빈익빈 부익부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자,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은요, 뭐 우선 이론적으로 솔로 모형, 내생적 성장 이론 그런 거를 쭉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거 좀 언급은 해주시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같이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약간 객관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워가지고 좀 우리가 거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셀프로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것만은 좀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 모형과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헤로드 도마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안 했어요.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서 외생적 성장 모형인 솔로 모형이 있고요. 솔로 모형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모델은 이게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라는 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L과 K가 이게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해서 이게 이제 경제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게 돼요. 솔로 모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근데 현실에서 보니까 이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솔로 모형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그래서 뭔가 내생적인 성장 모형이다 해가지고요. 요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외생적 성장 모형이고요. 외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내생적 성장 모형 이렇게요. 그래서 이 흐름 솔로 모형의 한계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왜 내생적 성장 모형의 내생이라는 것은
R&D라든가 휴먼 캐피털이라든가 그리고 널리지 있죠. 널리지, 지식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어떤 비경합성과 관련된 외부성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까지 해서 기본적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이제 국제 경제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론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위한 준비 단계는 잘 갖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식으로 좀 들어가면서 지금 봤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계속 반복 학습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